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레치 등을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 긴축 정책이 예상보다 더욱 강하게,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미국 주식시장 연초부터 지금 상당폭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팍스 비즈니스의 보도를 보면 제롬 파웰 연준 의장 리노미네이션 히어링, 즉 재인준 청문회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 이 점을 강조할 거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Inflation fight in renomination hearing. 참 재미있습니다, 표현이. 미국 헌법상 연준의 2대 책무는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둘 다입니다. 오어가 아니고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의 고용과 물가 안정, 이것을 두 개를 동시에 추구를 해야 한다. 이것이 연준의 2대 책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는 그 팬데믹 과정에서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즉 Maximum Employment 이거 달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고, 이게 12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12월 실업률 3.9% 지금 낮아져서 이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주된 타겟을 프라이스 스테빌리티, 즉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겠다, 뭐 이런 점을 강조한 것이죠. 골드만삭스의 칩 이코노미스트, 뭐 수석 경제학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칩 이코노미스트 잔 하치우스가 지난 일요일 날 고객들한테 노트를 발송을 했는데, 이렇게 메모지, 일종의 보고서죠. 금년에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씩 4번 할 것 같다. 그래서 3, 6, 9, 12월에 금리 인상 단행할 것 같다. 그래서 12월 말에 기준금리가 1 내지 1.25% 그 사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 양적 완화, QE라고 하죠. 이거 3월에 종료되고 7월부터는 QT, quantitative tightening, 양적 긴축이라고 지금 국내 언론에는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quantitative tightening, 이거 실시할 것을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한 달 전 예상하기로는 금리 인상 3, 6, 9 이렇게 3번만 할 것 같고 12월에 QT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를 이렇게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긴축 정책으로 고용시장이 다소 나쁜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잡는 것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의 공급 장애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제롬 파웰을 비롯한 패드의 어떤 인식이었는데, 이게 지금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발표되는 숫자가 거의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대응을 선언한 것 같습니다. 이 칩 이코노미스트가 7월부터 QT를 예상하는 근거를 이거 보도가 됐는데,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 연준 의장의 메어리 달리가 한 번 또는 2번 금리 인상을 한 후에 연준이 자산 축소 시작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could see,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연설을 했으니까 그걸 근거로 3월, 6월에 금리 인상을 한 후에 7월에 QT 시작을 예상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 그런데 메어리 달리의 연설을 가만히 보면은 5월부터 QT를 시작해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또는 2번 금리 인상을 한 후에 자산 축소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으니까 한 번 하면 5월이 안 되겠습니까? 예. 3월에 QE가 종료가 되는데 4월에 바로 QT 시작하기는 좀 그렇고 5월부터 해도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 QE를 보면은 연준이 매월 1,200불어치씩 이렇게 국채하고 모기지 채권 매입을 하니까 그러면 시장에 돈을 푸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 있는 채권을 연준이 사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대가로 달러가 시장에 풀리는 그런 효과를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 왔는데 그래서 연준이 계속 그 채권을 사 모았으니까 그게 무려 8조 8천억 달러에 이른다는 거죠. 이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QE는 축소에 들어가서 1월 달에는 600억 불로 준다고 하고 이게 3월에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QT, 양적 긴축, 본질은 유동성을 회수하는 건데 이 수단은 적극적으로 연준의 보유 채권을 시장에 팔아서 달러를 회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소극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의 일정 부분을 지금까지는 롤오버를 해줬죠. 롤오버라는 것은 채권 재발행을 해줘서 만기를 연장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QT를 할 때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들의 일정 부분, 일부,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목표로 그 어느 정도 할지는 정해지겠죠. 그건 롤오버 안 하고 원금을 상환하게 하면은 그만큼 채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시장에서. 이런 방식을 아마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런 걸 롤오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롤오버와 롤오프 뭐 이런 용어를 잘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롤오프 방식, 이런 방식이 시장에 충격을 가장 적게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채권을 적극적으로 시장에 팔아갖고 달러를 싹 쓸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지금까지 시장에 거품을 잔뜩 끼게 만들더니 갑자기 돌변을 해서 시장의 숨통을 끊을 듯이 무지막지하게 긴축 드라이브 거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사진 한번 보시면 말이죠. 최근 금리 인상 사이클 이게 언제 있었습니까? 금융 위기 극복 이후에 금리 인상 그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게 최근 금리 인상 사이클입니다. 그 이제 그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대략 한 3년 정도 금리 인상 시기에 오히려 미국의 주가 지수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때도 사상 최고치 갱신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경기가 좋아도 너무 좋아서 과열되지 말라고 열 좀 식히라고 그래서 냉수 좀 끼얹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아마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 뉴스보다도 저는 오히려 JP 모건 회장의 그 인터뷰 내용이 훨씬 더 눈에 띕니다. JP 모건 회장이 그 제미 다이몬이라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올해 미국 경기가 아마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네요. 금리는 4번 이상 올릴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 골드만삭스가 말하는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4번만 올린다면은 자기는 그게 엄청 놀랄 것 같다는 겁니다. 왜 4번만 올리냐 이거지. 자기가 볼 때는 4번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4번 이상이니까 5번, 6번도 올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올해도 사상 최고치, 최고 수준으로 그렇게 좋은데 내년에도 꽤 좋을 것이다. pretty goo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시한 근거는 이겁니다. 이 JP 모건이라는 이 은행은 미국 가구의 대략 절반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데 당연히 이 고객들의 어떤 그 자산 상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50년 동안 계속 이제 그 분석한 그런 엄청난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이 고객들의 대차대조표, 자산 상태 이런 것이 그 50년 그 빅데이터 중에서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갖고, 이제 이거 신용 불량 정도 이렇게 연체될 정도 이런 걸 빨리 예측을 해내기 위한 데이터 중에 하나로서, 부채, debt service coverage ratio 이런 거를 이 지표를 계속 계산하고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어떤 기간 동안 단기겠죠, 단기 순 수입과 순 어떤 그 부채를 비교해서 내가 이 순수입으로 고객이 순수입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 아닙니까? 개념은 그런 것이고요. 정확하게는 에비타라고 했죠. 에비타.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mortization ratio. 그러니까 뭐 단기 그 어떤 수입에서 이자나 세금이나 감가상각 정도 이런 비용은 당장 현금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니까 그걸 제외한 수익, 그 수익이 단기 채무를 능가하는 정도, 이거를 Debt Service Coverage Ratio라고 하는데 이거 50년간 분석한 기간 중에 요즘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즉 가게들이 재정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팬데믹 이전보다 소비 지출을 25% 이상 지금 늘리고 있다. 이걸 근거로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경제는 거의 3분의 2 이상 65에서 70% 사이가 소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종합하면은 금리 인상 사이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금융 긴축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팩트를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요. 또 다른 어떤 지표가 하나 있는데 CME에서 Fed Watch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 그 자본시장에서는 저 금리 인상은 26년까지 지속될 거다. 대략 한 4년 간다는 거죠. 금리 인상 사이클이. 그래서 최종 한 금리 수준이 한 2.04% 될 거다. 이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네요. 근데 팬데믹 이전에 2.5%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금리 지금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시작을 하는 것 같지만 최종적인 금리 인상의 정도는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 미국 시장은 연초부터 상당한 약세입니다. 뭐 다우나 나스닥 지수 보면은 일주일 그래프, 일주일 추세를 보면은 뭐 지금 상당폭 하락입니다. 그런데 10년물 채권 수익률이나 30년물 모기지 금리 이런 거는 좀 오르긴 올랐는데 이거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투자 전략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베스트 인사이트를 얻어야 하는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원칙은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Adjust to market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분석하고 노력하고 이걸 이제 전제로 합니다. 지금도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의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 호황의 긍정적 요인이 더 크다면 그러면 주가는 금리 오를 때 덜 올 수 있다. 이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과서적으로 뭐 금리 오르면 주가는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곤란합니다. 참 대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 이전 영상 최근에 올린 영상에서 자세히 봤기 때문에 상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그리고 또 가령 상업은행 같으면 말이죠. 커머셜뱅크 한국에서는 뭐 신한은행, 뭐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런 게 상업은행 아닙니까? 저축은행은 상업은행이 아닙니다. 예금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또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출할 수 있는 거 이게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예대 마진에 있죠. 그 다음에 증권회사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증권 예탁금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증권 투자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죠. 신용이든 아니면 주식담보대출이건 그 차이. 또 보험회사 같으면 보험금 받을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그래서
보험 계약의 예수금하고 약관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 차이. 이런 그 금리 차이를 기본적인 비즈 모델로 하는 이 금융기관들은 한마디로 돈 굴려서, 즉 돈 운용해서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구조적인 대호재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서 일단 이 시작할 때는 그 상업은행 쪽 투자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환율 결정하는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론에 의하든 금리 인상 이렇게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은 달러는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글로벌 자금의 저수지 역할을 하잖아요. 하여튼 돈은 미국으로 흘러들어가죠. 그래서 결국 달러 강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게 아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건 달러 강세라는 건 뭡니까? 달러 값이 비싸진다. 즉 원 환율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달러로 결제를 받아서 원화로 결제를 해주는 이런 게 어디입니까? 수출 기업이죠. 이건 대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러 강세는 삼성중공업에게 엄청난 호재가 된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스 전성시대, 원자력 전성시대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소는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본질이 뭡니까? 더럽고 값싼 에너지 사용을 강제로 막아버리고 못하게 하고 깨끗하지만 비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거 강제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조차도 이 합의를 마음대로 깰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뭡니까? 결국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경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물가를 어느 정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여러 번 영상에서 분석을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좋은 점은 에너지 관련 투자를 늘리게 되고 새로운 성장 산업을 탄생시키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더 가속시킬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고 봐야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은.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제가 보기에는 가스 시대 핵심 가장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큰 수혜주. 원자력 시대에도 아주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공급망 재편의 문제는 두 가지 어떤 접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가령 종업원들이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다. 그럼 격리돼야 되잖아요. 갑자기 대체 인력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잖아. 이런 거. 하여튼 종업원이 일시 해고했는데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든가. 하여튼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팬데믹 이전에 잘 갖추어졌던 그 시스템이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항만 물류 부분 이런 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적체 현상이.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결되리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네, 다 사람이 하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팬데믹 전후로 글로벌 공급 능력의 구조적 감소 현상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오래 걸리느냐, 좀 짧게 걸리느냐, 이 차이는 있겠지만,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어떤 공급 차질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이거는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중공과 관련된 공급망 재편 문제, 이 문제 오히려 더 장기적인 문제가 아닐까. 즉, 뭔가 하니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 그 패권 전쟁의 수단으로서 미국이 중공 경제를 확 부숴보겠다. 이런 전략 목표가 진짜로 있는지.
정말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공을 싹 아웃시켜버리겠다.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거 지금 매우 주목이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그런 징표가 그런 정책이 계속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공기업들 계속 제재하고 있죠. 조선 중공의 조선소에 대해서도 조선은 군함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적 전용 용도가 있다 해서 조선 관련 첨단 기술들 이런 거 중공기업과 거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 중공기업 제재하는데 중공의 핵심 조선소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이 추가로 그 제재 명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있죠. 대만 문제 둘러싸고 미중 간에 제한적인 무력 충돌이 정말로 발생하는지. 그래서 미국의 중공 배제 목표가 사실이라면은 여기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공급 장애가 발생해서 부분적인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 이런 것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진행될 거다. 다 이제 미국이 관리할 테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세력들은 더 번성하기 위해서 중공을 아웃시켜버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망가지면서까지 이거 중공 공급망 재편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한편 중공을 대체하려면은 다른 중공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 대대적인 선행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행 투자 먼저 투자를 해서 거기가 정착이 되고 거기서 공급이 원활해야지 확실하게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선행 투자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경기 호황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산업별로 종목별로 차별화 진행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 차별화는 언제나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차별화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매일매일의 그 거래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나가니까. 그래서 한편 저금리 시대에 빚내 갖고 자사주 투자하던 게 유행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지금부터는 그런 전략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는 끝나고 이제 금리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이 한 3년 내지 4년 돌아간다니까. 그러면 이런 전체적으로 자본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는 100% 확실하죠. 자본 비용 상승합니다. 문제는 자본 비용 상승보다도 수익성 증가가 더 높으면 그 회사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자본 비용보다도 수익성 증가가 낮으면 주가 하락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장에서 확인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반응, 이걸 이제 주시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금융 긴축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곳에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 완화이든 금융 긴축이든 둘 다 공통적인 건 뭡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다면 오늘 투자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Thank you. See you next.